이번 영상 하나로 취득세 절세 팁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양도세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있는 게 취득세입니다. 도대체 취득세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개정이 돼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도세 개념하고 좀 달라요. 양도세는 소득세법 중 하나로 국세에 해당되는 거고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은 관할 지자체에서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국세는 세무서, 그리고 국세청, 기재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조금 약간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취득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사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제가 좀 정리해 왔으니까 이번 영상 하나로 취득세 절세 팁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일단 취득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면서 가장 먼저 내는 세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낼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도세하고 좀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을 팔면 세금이 얼마가 나오니까 양도세는 공부도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시는 거하고 취득세하고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렵죠? 일단 바뀐 취득세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취득가액, 그러니까 실거래가입니다. 기준시가, 공시가격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실제 거래하는 가액이 6억에서 9억 구간이 뭔가 바뀌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유리한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대기준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바로 양도세하고 다른 부분이 조금 있어요. 거기까지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억에서 9억 구간까지가 취득세가 바뀌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6억에서 9억 이 중간이 얼마입니까? 7억 5천이죠. 여러분들은 이 7억 5천 이 숫자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7억 5천을 기준으로 미치면은 나한테 좀 유리한 거고요. 7억 5천보다 좀 더 올라가면은 좀 불리합니다. 7억 5천보다 미친 집을 내가 첫 집으로 마련했다. 그러면 전보다는 취득세에서 좀 혜택을 본 거고요. 7억 5천보다 좀 더 올라갔다 그러면 취득세는 좀 더 내는 겁니다. 그 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만약에 내가 6억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기존에도 1%니까 600만 원, 변경된 것도 600만 원 동일합니다. 그런데 7억 5천을 하면은 1,500만 원, 1,500만 원인데 7억 5천을 기준으로 밑으로 가면은 변경된 기준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했죠. 가령 7억의 집을 사면은 대략 230만 원 정도를 내가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런데 7억 5천보다 5천만 원이 더 비싼 8억을 샀다. 그러면 이때는 264만 원 정도를 더 냅니다. 9억이 되면요, 무려 890만 원을 제가 더 내게 돼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까? 이 숫자가 나온 산식은 밑에 파란색에 나와 있는데, 취득가 6억에서 9억 취득세율은 취득가에 곱하기 3분의 2억 원 빼기 3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100분의 1을 곱하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산식이 좀 복잡하게 바뀌었냐면은, 왼쪽은 기존에 있었던 취득세예요. 6억까지는 1%, 극단적으로 6억 1원만 된다 하더라도 2%가 돼서 이게 가격이 갑자기 확 뛰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점핑 효과 또는 이제 문턱 효과라고 하는데, 이 문턱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6억에서 9억 부분을 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나름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조금 더 해주신 김에 6억 밑에 그리고 9억 넘어가는 부분도 더 줄여주고 높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리를 해보자면은 6억에서 9억 부분은 취득세가 좀 바뀌었다. 하지만 내가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값인 7억 5천이라서 7억 5천보다 미치면 좀 싸고 위면은 좀 더 올라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데, 다주택자 취득세 강화 있죠. 기존에서 개정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뀌었는데, 법인은 무조건 12%인가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개인 명의로 내가 주택을 매수했을 때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인 경우에 취득세가 무려 1에서 3%가 아니라 12%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때 1, 2, 3, 4 이 주택이 바로 세대 기준 주택수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명의 주택수가 아니라 세대 기준 주택수이기 때문에 세대 기준 주택수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나서 집을 사셔야 되고요. 이때 세대 기준 주택수라는 건 뭐냐면은, 취득세는 좀 더 심플합니다. 양도세하고 달라요. 무조건 주민등록표에 있는 가족이면 다 들어간다.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민등록표에 들어간 사람이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설령 나랑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에서 빼버리면은 그 사람의 주택은 안 들어가요. 근데 항상 세상은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안 좋은 일도 있죠. 자, 만약에 나랑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데 청약이라든가 다른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인데 주민등록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필 그 사람 이름으로 뭔가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이게 합쳐져 버립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지방세법은 그냥 주민등록표로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었던 표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취득하는 바로 순서예요, 순서. 2주택 조정대상 지역은 예를 들어서 8%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3주택 조정대상 지역은 12%고 이때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1번 주택이 조정인지 비조정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2번 주택을 내가 노란색 집을 샀다. 이게 만약에 조정이면 8%, 비조정이면 1에서 3%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취득세 절세 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세 가지를 좀 잘 보시고 실제 취득세를 좀 줄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취득세를 냈는데 내가 낸 게 좀 많이 냈다 하시면은 관할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하시면은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돌려받았다고 해서 저한테도 많이 고맙다는 말씀 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줄이는 절세 팁 첫 번째, 세대 분리. 이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를 따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세대 분리를 하면은 주택수가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버지 이름으로 파란색 집, 어머니 이름으로 노란색 집이 있어요. 1세대 2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을 자녀 이름으로 넘겨버리고 증여등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부모 세대 1세대, 자녀 세대 1세대 해가지고 각각 1세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대 분리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반드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자녀가 세대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데, 이때 자녀 세대 구성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최소 한 개 이상, 세 가지 다 하면 더 좋고요. 그 세 가지 요건이 뭐냐면은 혼인을 했거나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앞에 세대 분리 사례에서 부모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른 말이 없었죠. 왜냐하면 부모는 말 그대로 배우자가 있으니까 혼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자녀도 낳았겠죠. 그렇게 해서 세대 구성 자체를 했으니까 제가 넘어간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자녀 세대 구성이에요. 이 요건 자체를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세대 분리한다고 해서 세대 분리가 되지는 않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은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아서 세대가 다시 합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가 혼인을 했는지 만 30세가 넘었는지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자녀가 갖고 있는 일정소득 요건을 넘었는지 안 넘는지를 알기가 좀 어려운데, 이때 일정소득 요건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나오고 있고, 이 중위소득의 40%를 충족을 해야 일정소득을 갖춘 걸로 보는데, 앞에 사례에서 자녀 한 명이었죠. 자녀 한 명이기 때문에 1인 가구를 보셔야 되고요. 1인 가구를 보니까 182만 7,831원이에요. 여기에 곱하기 40%, 0.4를 하면은 대략 73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월 소득이 최소 73만원 이상 정도 되면은 세대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월 73만원을 얼마나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냐? 6개월만 해도 되는 거냐? 1년을 해도 되는 거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최소 1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소득을 갖추신 상태에서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렇게 좀 권고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절세 팁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일시적 2주택인데, 이때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2번 주택을 만약에 내가 조정지역을 샀다. 그러면 일단 8%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8%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무조건 8%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피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 일시적 2주택은 양도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취득세는 어떻게 하냐면은 2번 주택, 노란색 집을 살 때 비록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8%를 곧바로 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에서 3% 기존 취득세율을 그냥 냅니다. 즉 과세당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요건을 잘 지킬 거라고 일단 믿는 거예요. 가령 2%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를 내고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라면은 조정이니까 1년 안에 파는 거고, 만약에 비조정이면은 비조정이니까 3년 안에 팔아서 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 또는 3년 안에 그걸 팔지 않으면은 그때는 과세당국에서 연락이 와요. 요건 내에 못 팔았기 때문에 차액, 아까 8%인데 2% 냈으니까 차액 6%하고 가산세 내세요 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 원리로 취득세는 중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종전주택이 비조정이고 신규주택이 비조정이다. 이거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주택이 어떤 건지만 보시면 된다 그랬죠. 비조정이기 때문에 그냥 1에서 3%예요. 세 번째 케이스도 앞에는 조정이지만 나중주택이 비조정이면 그냥 1에서 3%예요. 문제는 이 두 번째하고 네 번째죠. 두 번째는 종전주택이 비조정이니까 3년 안에 팔면 되는 거고요. 그럼 1에서 3% 그냥 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조정에서 조정인데, 이 경우에도 처음에는 1에서 3%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 안에 종전
종전주택을 팔면은 그냥 1에서 4% 가는 겁니다. 만약에 1년 안에 종전주택을 못 팔면은 그때는 취득세 중과 즉 8%가 들어가는 거죠. 한 가지 제가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양도세하고 취득세는 다르다고 했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 사야 돼요. 취득세는 그런 거 없어요. 취득세는 종전주택 사고 나서 1년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있다가 신규주택 사도요. 기존 주택을 그냥 1년 안에만 팔면 3년 안에만 팔면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1년 안에 샀는데 나는 취득세 중과로 잘못 알아가지고 미리 낸 분이 계시다. 그러면 좀 확인하셔가지고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내가 집을 이제 샀는데 매수했던 집이 조정에서 뭐 비조정, 반대로 비조정에서 조정 이렇게 막 바뀌는 거죠. 그때는 좀 어떻게 하는 거냐? 원칙은 해당 주택의 잔금일, 잔금일이 이제 취득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1번 주택 파란색이 있고 2번 주택 노란색을 샀는데 이때 2번 주택 계약 날짜는 비조정이었어요. 그런데 잔금할 때는 조정이에요. 그럼 원칙으로 하면 잔금일로 해야 되니까 조정 이렇게 돼가지고 1년 안에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약을 했을 때 이게 조정으로 됐을지 예측을 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계약일로 봅니다. 원칙은 잔금일인데 그래서 예외적으로 계약일이 비조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1에서 3% 2번 주택이니까 즉 취득세 중과 적용을 안 해줘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2번 주택을 샀는데 계약 시에는 조정인데 잔금 시에는 비조정이다. 원칙이 잔금일 기준이라고 했죠. 그런데 앞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일을 해주는 게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원칙 잔금일로 가버려요. 왜? 원칙 잔금일로 가서 비조정으로 해야지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이 경우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약 당시에 조정이니까 조정해서 취득세 중과를 좀 적용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해요. 혹시 그렇게 해서 취득세 많이 내신 분이 계시다면은 반드시 이거 확인해 보시고 원칙인 잔금일로 가가지고 나는 이거 해당 안 된다 해서 반드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제가 3가지 팁을 말씀드렸죠. 세대 분리를 통해서 주택수를 좀 줄여라. 취득세 할 때. 두 번째는 일시적 2주택을 최대한 활용해라. 그래서 나중주택이 조정이면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조정에서 조정이면 1년 이내 매도, 비조정에서 조정 가면은 3년 이내 매도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1년 후라는 규정이 없어요. 취득세는. 물론 양도세,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하셔야 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규제지역이 중간에 변경됐다. 그러면 원칙은 잔금일이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면은 그때는 잔금일로 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요거를 설명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이미 납부했었던 취득세를 환급받아서 좋은 소식을 들려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 다음에도 좋은 내용 나올 때 여러분들 편하게 손쉽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